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마음속 상처를 치유했어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성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노력형인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남편은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보다 일찍 결혼을 했던 동서는 시댁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서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판매가 잘 돼서 거의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동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같이 지내다 보니 돈이 많은 만큼 인성을 갖춘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 다 같이 모여 인사하는 식사 자리에서도 시댁 식구들은 정식 인사 자리임에도 저보다도 동서를 챙기기 바빴어요. 시연아,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게 참 맛있네. 시연이 입맛에 꼭 맞을 것 같아. 요새 일이 참 바쁘지? 이렇게 형님 소개하는 자리에 함께 해줘서 고맙다. 바쁠 텐데 신경 쓸 것도 많은 애가 그래도 가족 행사라고 참석을 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은주는 시연이 처음 보지? 우리 둘째 며느리란다. 우리 집 기둥이야. 둘이서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네. 은주는 형님이라고 형님 노릇하지 말고 시연이가 먼저 결혼했으니 잘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어머님도 참, 그래도 형님이시잖아요. 형님, 잘 부탁드려요. 그나저나 식사 자리 좋은 거 찾으셨으면 저한테라도 물어보시지. 여기는 좀 퀄리티가. 그래도 첫인사 자리인데 신경을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어쨌든 이런 거 다음에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정말 괜찮은 곳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버님이 어떤 분이랑 결혼하실까 궁금했는데 딱 결혼 상대 데리고 오셨네요. 저번에 제 친구 소개해 줬을 때는 연애하긴 좋은데 결혼 상대는 아니라고 하시더니만. 아주버님이 어떤 말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죠, 재수씨? 원래 남자는 연애랑 결혼은 따로 생각해야 돼요. 연애할 때야 몸매 좋고 매력적인 여자가 좋지만 결혼할 때는 솔직히 좀 안정감 드는 여자가 최고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여자 내가 만났지 뭐예요. 그래도 진짜 착하고 착실한 사람이니까 다들 잘 부탁해요. 은주야, 우리 집은 이렇게 화목해. 자주 식사 자리도 만들어 같이 모이기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재수씨는 진짜 쿨해서 너랑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맞아요. 제가 좀 쿨한 편이죠. 근데 회사 다닌다고 했었죠? 형님 어디 다니고 있어요? 근데 회사 다니면 나중에 아이 낳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잘 몰라서요. 제가 사회생활을 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회사 생활은 잘 몰라요.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월급도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이는 낳나 몰라요. 형님도 자녀 계획 있으세요? 아, 그냥 중견기업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직은 예비신랑이랑 아이 계획은 없고 결혼하고 신혼생활 좀 즐기다가 아이 계획하려고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저희도 준비해서 아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업하시면 바쁘시겠네요. 저도 들어보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가는 곳이더라고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시연 씨네 화장품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제 사업이 좀 잘 되는 편이죠. 이제는 뭐 입소문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찾으시니까 잘 되니까 뭐 월급쟁이 푼돈은 부럽지도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도 사업하는 거 불안하지 않냐고 하는데 뭐 전 알아서 잘 되니 그 푼돈 받으면서 하루 종일 회사에 얽매이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어쨌든 형님은 그게 맞으시니까 회사 다니시겠지만 전 푼돈 받고는 못 살겠어요. 그래. 둘째는 배포가 큰 아이라서 큰 물에서 놀아야지. 작은 회사에서 널 어떻게 감당하겠니? 은주야, 우리 둘째가 말이다. 매달 나한테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니? 둘째 아들도 회사 다니다가 사업 잘 되니까 그만두게 해서 집안 살림만 하게 해줬지 않니? 얘가 우리 집에는 복덩이야. 우리 큰며느리도 복덩이가 되어주면 좋겠네. 사업 부심으로 저를 깔아뭉개는 동서의 언행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어떠한 터치도 없으셨고 남편도 저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시댁 식구들과 만났지만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집살이가 없었죠. 그렇지만 점점 생활하면서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동서가 절 무시했지만 점점 남편도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했죠. 당신 그거 들었어? 진우 차 바꿨다더라.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외제차 있지? 내가 그때 꼭 사고 싶다고 했던 거. 우리는 그거 한 달 내는 돈도 후들후들해서 구경도 못했는데 진우 이번에 그걸로 바꿨더라. 재수씨가 바꿔줬대. 그래도 밖에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가라면서 재수씨가 그거 뽑아줬다고 하더라고. 와, 나 그거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이고, 우리 마누라는 언제 그런 차 나한테 뽑아주나? 그거 어차피 렌트라며. 그냥 동서가 돈 내주는 거지. 무슨 일시불로 산 것도 아니던데 왜 부러워해? 우리가 그 차 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그 차 사도 일시불로 못 사고 할부로 매달 내야 하는 것처럼 동서네도 그 차 일시불로 산 게 아니라 매달 돈 내야 하는 거라고. 그게 부러워? 그리고 부러우면 나한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능력으로 사야지. 왜 나한테 그래? 아니, 걔는 마누라 잘 만나서 회사도 때려치우고 매일 집안 살림만 하고 있잖아. 솔직히 부러워서 그러지. 걔는 매일 일어나서 운동하고 쉬다가 저녁도 재수씨가 좋아하는 거 사 먹으러 가니 집에서 뭐 할 일이나 있겠어? 근데 남편 기 살려준다고 외제차도 턱턱 뽑아주지. 너무 부럽잖아. 재수씨 안 만났으면 그런 거 걔가 끌고 다닐 일이 있었겠어? 그냥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그래, 동서 능력 좋은 거 인정해. 돈도 많이 번다며. 근데 그걸 나랑 비교하면 어떡해? 당신은 내가 다른 남편이랑 비교해서 말하면 기분 좋아? 기분 나쁠 거면서 왜 나랑 동서를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나 결혼할 때 당신 차 바꿔줬잖아. 그거 일시불로 바꿔줬는데 뭐가 모자라서 그러는 건데? 제발 우리 남들 사는 거랑 비교하면서 살지 말자.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 서로 기분 나쁘기만 하잖아. 난 국산 차였잖아. 동생은 외제차 몰고 다니는데 형이 창피하게
국산차 몰고 다니면 되겠어? 어쨌든 부럽다, 부러워. 난 그냥 부러워서 한 말이야. 당신 자격지심 있어? 재수씨가 더 잘 나가니까 당신 좀 자격지심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재수씨한테 잘 보여. 혹시 몰라? 분점이라도 내면 당신한테 맡길지. 당신이 잘 보여가지고 분점 당신한테 주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잖아. 남편은 은근히 저와 동서를 비교했는데, 물론 동서가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버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도 제 일을 사랑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편의 비교로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시댁에서도 항상 동서만 챙기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시모 생신이 다가오면서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동서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역시나 동서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머, 형님,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백화점에 뭐 사러 오셨어요? 여기 지금 행사도 안 하고 있어서 형님이 사시기에는 가격대가 좀 있을 텐데. 뭐 사시려고요? 혹시 어머님 생신 선물 사러 오신 거예요? 아우, 형님, 부담스러우셨나 보다. 저 신경 쓰이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아유, 됐어요, 형님.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형님 월급으로 비싼 거 사드리면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아, 동서, 아니야. 그냥 어머님 저번에 보니까 지갑이 낡으셨더라고. 그거 바꿔드리려고 온 거야. 동서는 여기 어쩐 일이야? 동서도 어머님 생신 선물 사러 온 거야? 뭐 사려고? 혹시나 겹치면 안 되니까 서로 공유하자. 나는 어머님 지갑 사려고 하는데 동서는 뭐 드리려고? 생신 때 식당 예약해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동서가 그때 괜찮은 곳 많이 알고 있다고 했잖아. 추천 좀 해줄 수 있어? 아, 저는 따로 선물은 안 드려요. 솔직히 제가 시댁에 해드리는 것만 해도 많아서 굳이 생일까지 챙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오늘은 제가 예약한 가방 받으러 온 거예요. 어머님 생신 식당 가서 먹으려고요? 그래도 형님이 계신데 생신상 차리셔야죠. 저야 뭐 비싼 코스 요리 이런 거 사드릴 수 있지만 솔직히 형님네는 사정이 그러시니 직접 상 차리셔서 성의를 보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생신상? 동서도 처음에 결혼하고 생신상 차려드렸어? 아, 나는 그때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동서가 괜찮은 곳 추천 좀 해줘. 어쨌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신인데 좋은 곳에서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동서도 그날 올 거지? 저녁에 같이 시간 맞춰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하자. 어른들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곳으로 추천 좀 해줘. 형님은 제가 추천한 곳 급이 안 맞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몇 곳 추천은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는 어머님 생신에 못 가요. 사업도 바쁘고 시간 빼기도 어렵고요. 어머님도 다 이해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추천해준 곳 가격대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근데 그렇게 무리하면 나중에 생활비 빠듯하시지 않겠어요? 시모의 생신으로 선물을 사러 갔던 저는 동서에게 식당 추천을 부탁했고, 동서는 정말 비싼 식당을 추천해주면서 제가 급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서슴지 않게 했죠. 절 무시하는 동서를 보면서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든 동서 기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시모의 생신 때에는 결국 제가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렸고,
시부모님 모두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동서는 사업이 바쁘다며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없는 동서를 챙기기 급급했는데 그때부터 전 이 집 식구들에게 저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고 나서 초기 입덧이 너무 심해서 한 끼도 못 먹었었어요. 매주 있던 가족 모임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님, 괜찮아요? 아주버님이 형님 입덧이 진짜 심하다고 하던데 진짜 심한 거예요? 정말 한 끼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입덧이 심하면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 오지도 않고 그래도 가족 모임은 다 참석하기로 했는데 형님이 안 오셔서 좀 그랬어요. 어쨌든 저희끼리 밥 잘 먹긴 했는데 뭐 입덧하면서 일주일에 5kg나 빠지셨다면서요? 괜찮아. 생각보다 입덧이 심해서 어딜 움직일 수가 없네. 입덧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봐. 다음에 입덧 좀 나아지면 참석할게. 병원에서도 쉬어야 한다고 하고 시간 지나야 나아진다고 하더라고. 조금 더 지나면 입덧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음식을 못 먹고 있어. 몸무게가 너무 빠져가지고 병원에서도 입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에이, 형님. 제 주변에서도 임신해서 입덧 심한 사람들 있었는데 다 금방 괜찮아지던데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먹고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던데. 형님이 귀찮다고 안 챙겨 먹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입덧 그거 좀 정신력 아닌가? 정신력으로 버티고 그러면 입덧도 나아진다고 하던데. 형님이 그냥 입덧하는 핑계로 누워버린 거 아니에요? 저한테만 솔직히 말해봐요. 동서, 무슨 소리야? 나 진짜 힘 하나도 없고 지금도 누워있어. 물도 못 넘겨서 탈수까지 오기 직전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누가 정신력이라고 했어? 병원에서도 못 참겠으면 입원해서 있어도 된다고 할 정도인데 누가 정신력이라고 한 거야? 동서 그렇게 말하지 마. 나 좀 서운하려고 그래. 어쨌든 걱정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입덧 좀 더 나아지면 연락할게. 형님, 삐지셨어요? 형님 아픈데 안 알아줘서 삐지신 거예요? 아휴,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기분도 왔다 갔다 한다더니만. 형님도 그러시는구나? 알겠어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아주버님이 오셔가지고 형님 엄청 힘들어한다고 유난히시길래 얼마나 힘드셔서 그런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그래도 입덧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있다는 거니까 몸 잘 챙기세요. 입덧으로 힘들어 몸져놓은 저에게 전화를 해 입덧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라며 속을 뒤집는 말을 하는 동서를 보면서 전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싸울 힘도 없어서 그냥 피해버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입덧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도 넘어가지 않아서 몸무게가 빠질 정도였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되니 동서는 제 남편에게 관심 받으려고 일부러 입덧 연기한 거 아니냐며 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동서가 그런 말을 한 것을 듣고선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동서가 속으로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어이없는 일은 제 입덧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는데 동서가 얼마 후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동서는 임신 초기부터 입덧으로 고생을 했고
동서가 입덧을 시작하자 온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제가 입덧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남편 또한 동서 입덧에 동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때 입덧할 때 뭐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지? 그때 무슨 사탕인가 뭐 먹으면 좀 낫다고 하지 않았나? 병원에서도 근데 시간 지나야 괜찮아진다고 했었나? 아, 그때 샀던 사탕 좀 남은 거 있어? 재수 씨가 이번에 입덧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모양이더라고. 물도 못 마시고 매일 누워가지고 토만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 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 당신 웃긴다. 내가 입덧할 때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버티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무슨 동서 입덧한다고 그렇게 동동거려? 동서한테도 가서 그냥 버텨야 한다고 말해줘. 입덧에 무슨 약이 있어. 그냥 시간 지나길 바라는 거지. 동서는 근데 왜 입덧했다고 누워있대? 나한테는 정신력이 약하니 어쩌니 하면서 못 버티는 게 웃기다고 했으면서.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몰랐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생각보다 입덧이 심해서 그런 거야. 원래 재수씨 엄청 강하고 잘 버티는데 진짜 입덧이 심하게 왔나 봐. 그래도 당신은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그럴 수 있었잖아. 재수씨는 일어나기도 힘든 모양이더라고. 사람마다 입덧 정도가 다른데 왜 당신은 당신 힘든 정도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 뭐? 와, 당신 진짜 개그 아니? 나 입덧할 때 병원에서도 이렇게 심하면 입원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당신이 됐다고 했잖아. 괜찮다고 집에서 쉬면서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그랬잖아. 병원에서도 내 입덧이 심한 케이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당신이 나보다 동서 상태가 심한지 안 심한지 어떻게 알아? 도련님한테 들어보니까 병원에서는 입덧하는 것 치고는 몸무게도 잘 늘고 있다고 그랬다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던데 왜 그래? 아니, 당신은 같이 임신한 사람이면서 왜 임산부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당신 그렇게 마음 쓰면 안 돼. 뱃속 아이가 그거 다 듣고 느끼고 있는 거라고. 어쨌든 당신 입덧했을 때 괜찮았던 거 좀 말해줘. 가서 재수씨 좀 사주게.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엄마랑 아빠도 엄청 걱정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서 뭐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도 재수씨한테 가서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좀 해봐. 남편은 어이없게도 입덧을 하는 동서를 도와주라며 저에게 요구를 했고, 전 그런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을 품고 있는 저에게는 임신했다고 유난 떨면 안 된다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대해놓고서는 동서가 임신을 하자마자 마치 귀한 아이를 품어 있는 것처럼 모시기 시작했거든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동서를 귀한 몸 모시듯이 모셨고, 그러면서 전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모는 동서에게 매일매일 사고를 고아 가져다 주기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거기다가 시부는 매일 동서의 사업장으로 출퇴근까지 시켜주셨죠. 남편 또한 동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여러 번 사주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는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전 이런 상황이 서운하다며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해? 당신 자식 임신하고 있는 건 난데 왜 나는 찬밥 신세고 동서는 챙기는 건데? 아니, 나랑은 산부인과 한번 같이 안 가주면서 당신이 왜 도련님 대신 동서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는 거야?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뒷전인 거야?
나도 힘들어. 나도 임신하고 자꾸 땀나고 더워서 힘들고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지치고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하는 것도 힘들다고. 난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아휴, 당신이 애야? 애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재수 씨는 당신보다 어리고 사업하느라 원래 생활 패턴도 일정치 않은데 임신까지 하니까 힘들어서 그냥 도와주는 거야. 당신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맨날 똑같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가 있어? 당신 회사에서도 당신 임신했다면서 많이 배려해 준다며. 그 정도면 당신 변한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임신했잖아. 회사에서 배려해 주는 건 회사에서 해주는 거지만 정작 날 챙겨야 하는 건 당신 아니야? 솔직히 당신 임신하고 나서 날 챙긴 적도 없고 회식이란 회식은 다 다니고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임신해서 배 나온 여자들 보기 싫다면서 식단 관리하라고 잔소리나 했지. 동서처럼 뭐 사다 준 적이나 있어? 그래 놓고서는 왜 내가 철없이 징징대는 걸로 대해? 아니, 그게 철없는 게 아니면 뭔데? 내가 뭘 못해줘서 그래? 당신 임신해서 자는 거 불편할까봐 나 바닥에서 자잖아. 그리고 당신 힘들까봐 저녁도 먹고 들어오고 회식했을 때도 당신 깰까봐 작은 방에 가서 자고. 내가 배려란 배려는 다 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재수씨는 재수씨 외벌이라서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돈 아끼느라 잘 못 먹어서 내가 사다 주는 거지. 동생이 일을 안 하니까 걔가 사다 줄 수 없잖아. 아니, 그니까 그걸 왜 당신이 하고 앉아있냐고. 동서 돈 잘 번다며. 그 돈 다 도련님한테 준다면서. 도련님이 그 돈으로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당신이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하셔. 나한테는 몸 괜찮냐? 아이 잘 크고 있냐? 한번 물어보시지 않으시면서 동서한테는 사골이며 전복이며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보내시고 나한테 동서 힘드니까 가서 집안일 좀 해주라고 시키시기나 하시고. 이게 너무한 게 아니면 뭐야? 아, 좀 윗사람이면 마음을 곱게 써. 재수씨 당신보다 아랫사람이고 어려. 어떻게 재수씨가 우리 가족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냐? 당신 그렇게 쫌생이처럼 생각하면 나중에 아이한테 그게 다 간다니까? 아이 태어나면 내가 어련히 잘할까? 지금은 당신 보기에도 건강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것보다 안 좋아 보이는 재수씨 좀 챙겨주는 거야. 내가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재수씨 챙기겠어?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태도에 전 너무나 실망을 했고 거기다가 중간중간 나를 놀리듯이 전화 오는 동서가 얄밉기도 하고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운을 냈어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지만 저 혼자 출산용품도 준비를 하고 아이용품도 준비를 하면서 출산을 준비했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내가 샀던 출산용품을 형님으로서 동서에게 나눠주라며 허락도 없이 가져가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결국 제가 폭발하게 된 사건은 바로 명절에 발생했어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저와 동서가 동시에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명절쯤이 출산 예정일이라 곧 출산이 임박했다는 걸 알았지만 동서는 아직 꽤 남아있음에도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마자 동서도 아프다며 눕기 시작했죠. 여보, 나 진통 온 것 같아.
아까부터 배가 슬슬 아팠는데 지금은 간격이 10분도 안 돼.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지금 바로 병원에 오라고 하는데 우리 가자. 일단 나 먼저 병원에 내려주고 출산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집에 가서 짐 좀 챙겨서 와줘. 내가 다 준비해놔서 아이 방에 놓아놨거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 뭐해? 얼른 갈 준비해. 뭔 소리야? 병원을 지금 왜 가? 너 지금 이 상황 안 보여? 재수씨 지금 배 아파가지고 바닥 뒹굴뒹굴 구르고 있잖아. 너 그거 가진통이야. 저번에도 배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더니만 가진통이었잖아. 너는 좀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말하더라. 네가 보기에도 재수씨가 더 아픈 거 같지 않아? 그리고 너까지 가면 저는 누가 붙여? 너 깨병 부리지 말고 여기서 전 붙이고 있어. 나 재수씨 데리고 병원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아니, 당신이 왜 가? 도련님도 계시잖아. 당신은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 나 진짜 지금 장난 아니야. 배가 슬슬 더 많이 아파져. 오늘은 진짠 거 같아. 진짜 저번이랑 비교 안 되게 아프다고. 우리 출산 예정일도 내일이잖아. 진통 맞는 거 같으니까 동서는 도련님이랑 가라고 하고 당신은 나랑 병원 가자. 병원에서도 지금 바로 오라고 했다니까? 아이, 너 그거 진통 아니라고. 저번에도 진짜 아프다면서 간 거 잊었어? 괜히 재수씨 아프다고 하니까 당신 오버하는 거잖아. 됐어. 그냥 여기 있어. 조금 있으면 또 괜찮아질 거야. 당신 또 재수씨한테 자격지심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정 아프거들랑 택시 불러서 가봐. 어차피 가봤자 아이 오늘 안 나와. 재수씨 조기 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동생이 운전하냐? 그냥 알아서 가. 남편은 정말 아프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는 저를 내팽개치고는 동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모은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동서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시댁에는 덩그러니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점점 더 아파오고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전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 친정으로 전화해 엄마를 불렀고 전 그날 출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동서는 가진통이었다고 했는데 급하게 병원으로 오신 엄마는 제 상황을 듣고서는 무척이나 화가 나셨습니다. 안 그래도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데 출산일까지 뒷전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엄마는 분노를 폭발하셨죠. 반나절이나 지나고 난 후 남편은 병원에 나타났고 화를 내는 엄마에게 남편은 거짓말로 변명까지 했어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임신하고 나서 우리 애 잘 챙기지도 않아. 내가 안 그래도 자네 두고 보고 있었는데 출산일까지 이렇게 우리 애 내버려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다가 오늘 자네 어딜 갔던 거야? 아이 낳았다고 한 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야 여길 오는 거냐고? 우리 애가 출산하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기나 하나? 도대체 정말 뭐 하는 거야? 장모님, 죄송합니다. 거래처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피치 못하게 제가 가봐야 했어요. 와이프도 그냥 가보라고 했고 별로 아프다고 안 했어가지고 오늘 출산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진통 때문에 병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터라 이번에도 가진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 불찰입니다. 지금 자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한테 들은 게 있는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 그 집에서는 우리 애는 며느리가 아니라니? 당장 출산해도 모자란 애들이고 명절 음식 한다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진통 와서 고생하는 애 내팽개치고선 그 식구들 다들 어디 갔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이번 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동안 우리 애 그 집에서 데리고 올까 수천 번 고민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장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가족들 이 사람 그냥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집안일에 신경 쓰게 해본 적 없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집살이 한번 시켜본 적 없습니다. 고작 제가 재수씨 아픈 거 챙겼다고 해서 이러시는 거면 저야말로 서운합니다. 장모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실 만큼 제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정말 안 되겠네. 우리 애가 자네랑 이혼 안 하겠다고 해도 내가 끌고 올 거야. 어디서 감히 귀한 우리 딸을 이따위로 대접을 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귀한 우리 딸을 데리고 갔으면 귀한 대접을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찬밥 신세라니. 자네랑 더 이상 할 말 없네.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게. 엄마는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나셨고 저도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친정에서는 저보다 더 화가 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시킨다고 하셨죠. 전 친정의 도움으로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는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의 사업은 시댁 식구들의 돈이 모두 들어간 상태였어요. 즉 시댁 식구들의 사업 투자로 동서가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잘 됐던 것입니다. 물론 사업 명의가 동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그동안 돈줄을 쥐고 있었던 건 동서였고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동서를 우대해 줬던 것이죠.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그동안 엄마가 남편의 부탁으로 큰 거래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선의 사업은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은 저 몰래 따로 엄마를 만났고 동서가 팔고 있는 화장품을 소개해주면서 엄마는 아는 지인분과 연결을 해주며 거래를 체결시켜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서의 사업은 점점 더 발전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연결을 해준 것이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동서의 사업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크게 분노하셨고 그 후 엄마는 거래를 모두 끊으면서 그 소문을 들은 다른 거래처도 거래를 중단했어요. 그러면서 동서의 사업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동안 모은 돈 없이 펑펑 쓰던 동서는 지출을 모두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 제가 이혼하기 전에 동서 사업은 파산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투자금도 모두 날리게 되었는데 그 상황까지 되어서야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사실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재수씨 사업에 투자를 한 상태라서 그 돈 다시 돌려받으려면 재수씨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었어. 정말로 당신보다 재수씨가 소중해서 했던 행동은 아니야.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진짜 정신 차렸어.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이혼만 제발 하지 말고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당신은 고작 몇 천만 원에 나랑 자식을 버렸어. 투자한 돈이 귀중했으면 동서한테도 잘해주지만
나한테도 잘해줄 수 있었잖아. 근데 당신은 나한테 한번 잘해준 적 없었어. 난 항상 뒷전이었고 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지. 내 앞에서 동서가 날 무시했을 때도 그 누구 하나 말리거나 화내준 적도 없어. 오히려 서운해하는 나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었지. 그런 짓을 해놓고서는 어떻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뻔뻔한 말을 해? 아,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나중에 투자금 다 받고 돈 많이 벌게 되면 당신이 그때는 좋아해 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재수씨 사업이 별로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재수씨가 돈을 주지 않아서 돈을 받으려면 잘해줄 수밖에 없었어. 우리 가족들 다 마찬가지였어. 내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정말 잘할게. 아니, 앞으로 기회는 없어. 당신이랑 나랑은 앞으로가 이제는 없어. 이젠 우린 남이야.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있어서 당신이랑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이통한데 아이가 있을 뿐이지 당신은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혼 합의 안 해주면 소송할 거야. 당신 나 몰래 시댁 식구들한테 대출받아서 돈 빌려줬던 거, 위급한 상황에 날 챙기지 않고 방임했던 거, 그거 다 이혼 청구할 수 있다더라. 끝까지 이혼 합의 안 해주면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그렇게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매달 양육비를 받으면서 지금은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죠. 남편은 매일매일 집에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있지만 엄마가 그때마다 소금을 뿌려 쫓아내고 있습니다. 동서는 제가 출산하고 난 후 몇 달 후에 출산을 했는데 산정검사할 때는 정상이었는데 아이가 하필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낮으로 울어대는 통에 살고 있는 집에서도 항의 전화가 와 이사를 가야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명절날 전 구급차를 타고 산부인과에 갔지만 남편은 동서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던 게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동서 자식이 우리 남편 자식이 아니냐는 소문도 나버렸더라고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이 소문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이사를 갔습니다. 벌써 이혼을 한 지 2년이 지나갔고 남편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합치기를 원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워낙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아이가 예민하면 어쩌지 걱정을 했지만 걱정과 달리 아이는 너무나 순하고 착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저와 아이를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시집살이를 해온 40대 여자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부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식을 올린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시부가 숨을 거두셨고 남편은 시부와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되었네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모는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우울증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셨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고 힘들어하는 시모를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의 준비도 없이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 따라오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남편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까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모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만 시댁이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꺼냈고 저도 남편의 의견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결정 내릴 문제는 아니었던 게 시모의 성격을 제가 맞춰주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상태라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제가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을 때 반갑게 맞아주셨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시모와 함께 생활해 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가는 것보단 시모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걸 원했고 시모도 제 의견에 큰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댁에 많은 짐을 챙겨가는 것보다 시모가 간단하게 몸만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모도 저희 부부가 힘들게 움직이는 건 싫다고 전적으로 제 말에 따라주셨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겼지만 그동안 지켜봐왔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에 잘한 결정인 것 같았어요. 처음 시작은 여러 가지로 맞춰가는 단계라 쉽진 않았지만 시모도 저희 부부와 함께 사는 게 미안하셨는지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의견을 다시 주셨지만 아직까지 시모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생활이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아 집을 알아보는 건 차차 다시 생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많은 배려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새로운 환경에 맞춰가게 되었죠. 시모는 함께 지내는 동안 바라기만 하시지 않고 저희 부부가 출근을 했을 때 집안일과 저녁 준비를 해주셨어요. 항상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침까지도 챙겨주셨죠. 너무 감사했었고 시모도 혼자 지내시는 것보단 저희 부부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어느새 시모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시모는 자연스럽게 우울증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몸에 예상치 못한 변화도 찾아왔었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이번엔 반대로 시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집으로 돌아가시려 했던 시모는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저희 친정이 남해라 서울까지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라 집으로 돌아가시려 했던 시모가 이번엔 반대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 손자나 시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몸조리까지 할 수 있었는데 시모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터라 행복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댁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 큰 문제 없이 서로가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도중 어느 날 결혼식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시모와 남편은 시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이 어두워졌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유에 대해 물어보며 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동생이 찾아왔는데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찾아온 거지. 엄마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니 지금은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네. 꼭 아버지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시길 바라셨던 것처럼 아주 좋아 보이세요. 살도 안 찌던 엄마가 주름까지 탱탱해진 거 보면 형수님 부려먹는 재미가 쏠쏠하신가 보네. 형수님, 저희 엄마한테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워낙 이중적인 성격이 강해서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정신병이 좀 있어서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니까요. 엄마도 그만 연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동안 아버지랑 살면서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지. 형 집에까지 들어와서 민폐를 주면 어떡해요? 형도 정신 좀 차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하겠어? 형수님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걸? 쓸데없는 말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우리가 언제 너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랬니? 네가 우리와 연락하지 않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 몰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도 형이랑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이 집에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저 결혼하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저도 이제 자리 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움 좀 받으러 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남은 재산 가지고 있죠? 그것 좀 저에게 주세요. 막내 아들 결혼한다는데 금전적인 도움 줄 수 있잖아요. 결혼식 비용에 신혼집까지 마련해야 되니?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야, 네가 엄마한테 돈 맡겨놨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놈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없어? 어느 정신야간 여자가 너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한대? 내가 뭐 어때서? 나는 결혼도 하면 안 돼? 나랑 결혼할 사람 형수님보다 능력 좋은 여자거든? 박사학위 따고 지금 대기업 경제연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형수님은 지구멍만한 작은 중소기업의 회사원이었는데도 결혼까지 했으면서 왜 내가 결혼한다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형이 반대할 줄 정말 몰랐네. 너희 형이 왜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네가 예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꽤 많은 돈을 빌려갔을 때 그 돈 가지고 뭐 했어? 너희 아버지가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은 돈 자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그 돈으로 노름해서 순식간에 전부 다 날려먹었잖아. 어머니,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을 때였는데 또 그 얘기를 지금 왜 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한참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지금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서운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없죠. 깽판이라도 한번 쳐드릴까? 남편은 시동생의 거침없는 막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얼굴을 붉혔어요. 시모도 심각한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시모는 일단 결혼할 상대를 데려와 보라며 얼굴 보고 난 뒤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었어요. 시동생은 그제야 대화가 좀 통하는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는데 남편은 이미 시동생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시모는 동생의 성격을 모르냐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더 난리를 칠 거라며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의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떠난 뒤 며칠 뒤 전에 말했던 대로 결혼할 상대의 여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가족은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시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줬는데 생긴 건 멀쩡해 보이는 여자가 왜 시동생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예비동서에게 왜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봤어요. 결혼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서로 마음 맞으면 같이 사는 거죠. 저희 결혼이 마음에 안 드세요? 뭐야? 장우 씨가 얘기한 분위기랑
전혀 다르네? 아,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결혼을 반대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분명 전날에 연락드렸는데, 뭐 차린 것도 없이 이게 전부예요? 기본적으로 12첩 반상은 만들어줘야죠. 가지수도 얼마 없이 이게 뭐예요? 기분 나쁜데 참고 있었구만. 일부러 이 결혼 파투 내려는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가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생각해봐라. 너 수준에서 박사학위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당연히 의심스럽지 않겠어? 어머니도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하니까 노파심에 그런 거잖아. 너는 지금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3교대로. 그런데 어떻게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어차피 알게 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 임신했어요. 벌써 7주차 됐어요. 요즘 속도 울렁거리고 약간 입덧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실 클럽에서 회식하다가 만났어요. 술 먹고 춤추면서 대화 좀 나누다 보니까 통하는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났는데 사람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 결심하게 된 거예요.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클럽에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은근 스트레스 풀려고 사람들 많이 다녀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람이 성격도 화끈하고 남자답고 어른한테 예의 바른 것 같다고 결혼 허락해 주셨어요.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하루빨리 식을 올리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했으면 좋겠어요. 끼리끼리 만난다던데 박사 학위까지 취득해서 대기업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여자가 생각하는 말투와 수준을 봤을 땐 이상하게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시동생이 데려온 여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임신했다는 초음파 사진을 시모에게 내밀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반대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시모는 둘의 결혼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시동생과 예비동생의 결혼은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서둘러 끝낸 뒤 시동생은 시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 신혼집을 꾸렸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시모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동생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안색이 많이 안 좋길래 걱정이 됐던 저는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여쭤봤는데 시동생이 그동안 속썩인 게 많았었고 시모의 집까지 급처분해 시동생 신혼집과 결혼식 자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갑자기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며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아무렇지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건강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 함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며 남편과 상의 후 병원 날짜를 잡았어요. 시모는 별일 아니라면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 3기를 넘어가고 있다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서둘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모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시모는 피곤했었던 것뿐인데 어떻게 암이냐고 의사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정밀 검사 결과가 시모를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빠르게 입원 수속을 밟았고
시모는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동생이 늦은 시간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거의 1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늙으면 누구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라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생각 없이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원래 나이 먹으면 다 병들고 하는 거지. 돈 아깝게 무슨 항암 치료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으세요? 차라리 그 돈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한 푼이 아쉬운 시점에 엄마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서방님, 말을 좀 가려서 해야죠. 아무리 생각 없고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서방님 낳아주신 분인데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올리세요? 저희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그래도 얼굴은 비쳐야 나중에 재산을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아프다는데 이 사람이 병문안도 안 오면 어머님이 괘씸해서 아주버님한테 재산 나눠주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미리 얼굴 도장 찍은 거라고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동서도 정말 개념이 없네. 결혼식 끝나자마자 어머님한테 돈만 받아가 놓고 지금까지 얼굴 한번 안 비쳤으면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돈 때문에 찾아온 거야? 이미 그 전부터 어머님은 동서랑 서방님한테 감정이 안 좋으셨어. 이런 식으로 얼굴 들이민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보려고요. 의사 말로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많이 힘들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길어야 1년 정도라던데요. 이런 건 저희한테도 미리 말해줬어야죠. 어머님, 앞으로 저도 자주 올게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평소처럼 하던 대로 하거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 오늘은 많이 피곤하니까 그만 돌아들 가라. 그럼 내일 다시 올 테니까 푹 쉬고 계세요. 저도 이제 여자 노릇 좀 해야죠.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지네요. 남편은 가식적인 모습의 시동생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실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시동생 내에는 시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던 동선애가 시모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된 이후부터 병실에 찾아와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동생과 동서의 행동이 많이 불편했는지 얼굴을 붉혔고 병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시모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놔두라며 지켜만 보고 계셨죠.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시모의 건강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고 대래 상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생각보다 암 진행 속도가 빠르다며 고개를 저었고 의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시모는 갑자기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주변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한참 동안 시모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완강하셨어요. 결국 시모는 병원에서 나와 주변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시동생 내애가 또다시 찾아와서 앞으로의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죠. 재산 정리 다 하셨어요? 아, 그럼 이제 분배만 남았겠네요? 형이랑 제가 받을 재산이 얼마나 돼요? 미리 알려줘야죠. 그래도 동생인데 훨씬 더 많이 받아야겠죠? 서방님은 어머님 얼굴만 보면 돈 얘기밖에 없어요? 먼저 건강이 어떠신지 그런 것부터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그만 나가세요. 동서도 서방님이랑 같은 생각으로 온 거지? 최대한 빨리 재산 나눠받고 싶은데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서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있잖아. 뭐가 부족해서 어머님 재산을 서둘러 받으려는 거야? 다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돈 많다고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형님도 어머님이 재산 나눠주면 좋아할 거면서 왜 착한 척이에요? 다들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어머니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으니까 나 더 이상 자극할 생각하지 마. 아유, 언성 좀 낮춰. 그렇잖아도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눠주려고 이미 전부 다 정리해뒀다. 일단 이거 받아라. 큰며느리 너는 나랑 10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 너한테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나랑 자주 다녔던 목욕탕 떼수건이다. 나는 이 떼수건만 보면 너랑 함께 했던 좋은 추억밖에 안 떠오른다.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라. 나중에 목욕탕 갈 일 있을 때 시엠이랑 함께 했던 추억 잊지 말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작은 며느리 거다. 은행 대여 금고인데 내가 세상 떠나면 그때 은행 가서 열어보거라.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재산들이 들어있을 거다. 어머머머머, 이거 금고 열쇠예요? 여보, 어머님이 은행 금고 열쇠를 주셨어. 대여 금고를 사용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들어있다는 거야? 형님은 떼수건이 전부예요? 10년간 어머님 수발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떼수건을 주겠어요. 아, 저는 박사학위의 대기업 연구원이니까 어머님 재산 관리를 잘할 수 있겠지만 형님은 고졸이니 무능해서 돈 관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1,000원 한 장 맡길 수 없나 보네. 평생 떼수건이나 보면서 추억만 많이 먹고 사세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많이 바쁜데 먼저 일어나 봐도 되죠? 지금 당장 가서 열어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당장 확인해 봐도 되죠? 지금 당장 은행에 가봤자 내 승인 없이는 열쇠가 있어도 열지 못한다. 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가봐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 그 전까지 궁금해도 참거라. 너희들은 나한테 그때 얘기했었지? 내가 주는 재산 불우한 이웃에 돕는 걸 원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받아갈 재산은 불우이웃 단체에 전부 전달했다. 어머머머, 그래서 떼수건 한 장 준 거예요? 차라리 그 돈 저희들한테 주라고 하지 그랬어요. 불우이웃 도와줘봤자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불우이웃을 왜 도와요? 이러니 형님네가 가난해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생각하면 안 되죠?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원래 형은 앞뒤가 꽉 막혀서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평범한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거든. 그럼 볼일 끝난 것 같으니까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동서내외는 은행 금고 열쇠를 봤더니 더는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시모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왜 동서내외에게 은행 열쇠를 줬냐고 여쭤봤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준 것뿐이라며 옅은 미소를 띠셨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받은 떼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에게 떼수건을 준 이유가 정말 추억 때문인 건지 알 수가 없어 다시 여쭤봤어요. 시모는 나중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목욕탕 사장님을 만나보라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저희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었는데 시모가 동서내외 앞에서 그런 말을 꺼냈던 걸 보면 시모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 더 이상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오래 버티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동서내외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시모의 장례식장에는 얼굴을 비쳤어요. 그렇게 발인식까지 전부 끝이 난 뒤 그동안 저희 집에서 생활하셨던 시모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내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장 은행으로 좀 서둘러 와달라는 말이었죠. 목소리가 상당히 어두워서 남편과 함께 동서가 있는 은행으로 가게 되었고 동서와 시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대여금고를 저희 부부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서내외가 시모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난리치고 있었고 은행 전 직원들은 동서내외의 난리치는 모습에 놀라서는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남편은 시모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맞는데 잘못도 없는 은행 직원들에게 왜 화를 내냐며 시모의 행동이 옳았다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여금고에 올려져 있던 한 장의 종이에는 시동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부 영수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들어간 돈이 어떻게 5억이나 되냐며 당장 단체에 전화해서 환불 요청을 할 거라고 했지만 시모는 한 번에 5억을 넣었던 게 아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우이웃을 돕고 있었던 내역의 영수증이었어요. 시부와 개인적으로 돈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기부를 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시동생에게 앞으로 형제지간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적어 놓으셨네요. 시동생은 시부모님이 그동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했던 영수증 내역을 찢어버렸고 금고에서 난리를 치자 은행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받은 돈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남편이 불우이웃 돕는데 기부하기로 했던 거 알고 있지 않냐며 시동생과의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동생 내외는 세상 떠난 시모에게 혼잣말로 온갖 막말을 쏟아내었고 남편에게 평생 연락하지 말라며 동서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급하게 사라졌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금고 안에 돈이 들어있을 줄 알았지 기부금 영수증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시모와 자주 갔던 목욕탕 주인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욕탕 주인분께서도 시모의 장례식에 와주셨는데 시모의 캐비닛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 와서 시모의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시길래 저희 부부는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열쇠를 건네받아 캐비닛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다른 은행의 대여금고 열쇠였고 남편한테 시모의 캐비닛에서 또 다른 열쇠의 금고가 나왔다고 하자 저희 부부는 서둘러 쪽지에 적혀있던 은행 주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신분을 확인한 뒤 대여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과 상당히 많은 양의 금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은행 직원은 저에게 편지 하나를 전달해 주었고 그 안에는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한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시동생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화 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금고 안에 있던 돈을 아직까지 한 푼도 꺼내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와서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어린이재단 돕는데 일정 금액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기부를 하면 시동생 내외가 알게 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보관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시동생 내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 난리칠 게 뻔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동선애가 아무래도 저에게 떼수건만 건네줬을 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침착하게 상황 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려 합니다. 저희 부부는 시모의 유언대로 시동생네에게 돈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 시모를 대했던 그동안의 행실만 봐도 절대로 고마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시동생이 갑자기 저희 집에 한참 동안 차를 세워두고 저희 집을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기도 해서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려고요. 그래야 시부모님이 힘들게 모아두셨던 돈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 돈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여 금고 안에 있던 총 금액이 7억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 시동생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져서 남편은 이사를 하고 아예 찾지 못하게 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40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살다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제가 워낙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다 보니 결혼이란 걸 그저 아름답게만 생각을 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한 뒤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에겐 혹독한 시집살이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그런 저를 매일 구박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지만 시댁과 손절하지 않는 이상 나아지지 않았죠. 사실상 남편은 미안해만 하였고 딱히 고부 갈등에 대해 해결해주지 못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매일이 치열한 삶이었어요. 남들은 며느리가 보석 세트에